1912년 4월 14일 RMS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후 침몰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영하 2도의 바닷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타이타닉호의 모든 승객을 태울 만한 구명 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은 구조대가 오기 전에 너무나 빨리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구명 보트는 20대밖에 없었고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나르는 데 필요한 보트는 60대였습니다. 구명 보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족했던 이유는 갑판이 너무 어수선해 보인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더 나쁜 사실은 충돌 직후에 사용된 처음 몇 대의 구명 보트는 정원을 반도 채우지 못한 채 선박을 떠났는데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였죠. 타이타닉의 충돌 현장 근처를 지나던 배들이 타이타닉호에서 쏘아 올린 조명탄과 구조 신호들을 발견했더라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구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빛의 굴절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구조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은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이 왜 너무 늦을 때까지 빙산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쌍안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쌍안경이 보관되어 있는 선박 내 캐비넷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선원인 2등 항해사 데이비드 블레어가 마지막 순간에 교체되는 바람에 열쇠 전달을 깜빡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움이 될 쌍안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빙산을 더 일찍 알아차리고 항로를 바꾸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타이타닉은 원래 정해진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박 소유주인 화이트 스타 라인이 예정보다 늦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선박의 빠른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자 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더 안전한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다면 쌍안경 부족으로 인해 빙산을 너무 늦게 발견했더라도 빙산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년의 불행한 사건들은 선박의 충돌로 이어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시신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거대한 폭풍이 바다 위를 덮쳤습니다. 조류와 바람은 충돌 현장에서 최대 80km 떨어진 곳까지 시신을 휩쓸어 갔습니다. 이 이론은 현장에 처음 도착한 배들이 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에드먼드 역시 결혼했고 건축가와 목수로 일했죠. 에바 미리암 하트는 부모님과 타이타닉에 승선했을 때 고작 7살이었어요. 에바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어머니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배에 오르고서도 잠을 자지 않았대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당시 에바의 아버지는 칸으로 달려가 에바를 담요로 감싼 후 그녀와 아내를 14번 구명보트에 태웠답니다. 그가 에바에게 한 마지막 말은 엄마 손 꼭 잡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였다고 하네요. 에바는 그 이후 많은 일을 했어요. 호주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타이타닉 침몰 사건에 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운동가였어요. 심지어 자서전인 타이타닉의 그림자, 생존자의 이야기를 발간하기도 했죠. 에바 하트가 침몰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면 항상 조세 브루스 이스메이라는 인물을 저격했어요. 그를 공격한 건 에바뿐만이 아니었죠. 이스메이는 타이타닉호의 운영사인 화이트 스타 라인의 회장이었거든요. 그도 그날 밤 타이타닉을 타고 있었고 C 구명정에 올라서 생존했어요. 그는 미국에 도착한 후 여자와 아이들이 다 내리기도 전에 배에서 내려 지탄을 받았죠. 그는 타이타닉 침몰 이후 최대한 언론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꾸준히 해양 산업에 종사했죠. 대신 여객선보다는 영국 상선대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인 리처드 노리스 윌리엄스도 아버지와 함께 타이타닉에 타고 있었어요. 모두 알다시피 구명보트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윌리엄스 부자는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처음엔 희망이 보이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배가 기울어져 모든 탑승객들이 물에 빠지게 되었고 배의 거대한 굴뚝이 물에 잠기게 됐어요.
우연인지 신의 가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큰 파도가 발생했고 리차드는 A 구명정 앞으로 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올라탔죠. 안타깝게도 찬물이 무릎 높이까지 찬 상태였고 배에 탄 사람들은 서 있어야 했어요. 이 구명정에 탑승한 사람들은 나중에 14번 구명보트로 옮겨졌지만 찬물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어요. 윌리엄스의 다리는 동상에 걸렸고 나중에 카파시아호로 옮겨지고 나서는 의사들이 그에게 양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불굴의 테니스 스타는 이를 거부하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다리의 기능을 서서히 되찾았어요. 그의 다리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됐고 훗날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후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이후 성공적인 금융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고 펜실베니아 역사협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타이타닉과 침몰하라는 게 아니고요. 왜 사람들은 물에서 빠져나와 빙산으로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미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밝은 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더 있어요? 좋아요. 다시 돌아가죠. 처음에는 이것이 쉬운 해결책인 것 같았지만 일단 조사를 시작해보니 빙산이 구명보트보다는 겨울왕국의 악몽에 가까웠을 거라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왕국의 악몽이라 엘사가 프레디 크루거와 싸우는 걸 보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방금 제 할리우드행 티켓을 찾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경사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얼음 경사면이죠. 빙산이 단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얼음 조각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유빙과 빙산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빙상 빙봉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죠. 유빙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평평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빙산과 마찬가지로 북극 얼음이 더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결과로 만들어지죠. 하지만 비슷한 점은 그것뿐이에요. 유빙은 낮고 평평하며 상대적으로 얇은 반면 빙산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두려워하는 물에 얼어있는 우뚝 솟은 첨탑은 빙산 전체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빙산의 대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가는 배들에게 가장 위험하죠. 거대한 물체에 부딪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손상이 물속에서 발생할 때 상황은 매우 빠르게 악화됩니다. 유빙은 위험할 수 있지만 염려해야 할 점은 배가 바로 가라앉기보다는 두 개의 유빙 사이에 끼어서 찌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극권에 가깝거나 북극권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에 있었지만 북쪽에서 그리 멀리 있지는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빙산의 사진을 보면 경사면이 꽤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기어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들쭉날쭉한 얼음 절벽입니다. 운이 좋으면 산을 오르는 것과 같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얼어붙은 절벽과 같죠. 타이타닉이 충돌한 것이라고 알려진 빙산을 보여주는 몇몇 사진이 있는데 아마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이런 빙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어둠 속에서 손과 약간의 밧줄만 사용해서 혼란에 빠져 추위에 떨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빙산을 오르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질서정연한 대피였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 구명보트의 부족도 큰 문제였지만 훨씬 더 큰 문제는 절반 이상의 구명보트가 꽉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작은 군대에 버금가는 인원의 승객들이 미끄러운 얼음으로 오를 수 있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시도해 볼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타이타닉이 가라앉아 있는 현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미국 회사인 오션게이트가 제공하는 난파선 투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첫 번째 투어가 2018년에 출항하기로 했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2019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오션게이트는 이미 타이타닉까지 갔다 왔지만 그때는 관광객들이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오션게이트는 타이타닉으로 잠수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샘플을 모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블루피쉬라는 또 다른 회사는 2019년과 2020년에 타이타닉으로의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잠수정은 18cm의 아크릴 창을 달아 최상의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점점 더 많은 상업회사들이 난파선으로의 잠수정 여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이타닉 투어가 간단히 해저로 내려갔다가 같은 날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상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타이타닉 투어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출발하는 8일간의 여정입니다. 승객들은 티타늄과 탄소 섬유로 만든 잠수정에 탑승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은 깊이로 내려가면 수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약한 물질로 만든 잠수정은 원치 않을 거예요. 일단 잠수정 안으로 들어가면 해저 3,810m를 내려갈 거예요. 육지에서라면 이 정도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집 근처 마트 가는 것 정도의 거리겠죠? 하지만 수직거리로 보면 3,810m 아래의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현실에서라면 등골이 오싹할 경험이죠. 잠수정이 하강함에 따라 발광 생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깊이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바다 생물이 스스로 빛을 만들도록 진화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데는 9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승객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공포의 감정 단계를 겪습니다. 먼저 현실 부정부터 시작하겠죠? 내가 지금 잠수함 아니라니 미쳤었나 봐. 이거 너무 무서워요. 나갈래요. 그러다가 이제는 화를 내겠죠. 날 안 꺼내주면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다가 협상을 시도하겠죠? 잠수정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주면 돈을 2배로 줄게요. 어쩌면 우울해하기도 하겠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창문이 깨져서 우리 다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상황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 잠수함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멋진 경험이네요. 이렇게 한바탕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면 타이타닉 잔해의 장엄한 광경이 눈에 보일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360도로 3시간 정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갑판, 뱃머리, 프로펠러, 그리고 배가 침몰할 때 무선 통신기사가 SOS를 보냈던 마르코니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명한 거대한 계단이 있는 홀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타닉호 승객들이 가지고 탔던 물건들, 주로 신발과 가방이 해저 바닥에 놓여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타이타닉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요, 바람직한 예시는 2012년 코스타 콘코디아호에서 발생한 재난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 재난은 지중해의 따뜻한 바다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빙산이라기보다는 바위와 충돌했었지만 그 여파는 몇 가지 비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점이 충분히 많습니다. 전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배가 해저구원의 가장자리에 충돌했을 때 크루즈선은 진리오 섬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잘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경로를 알고 있다 믿었던 선장은 코스타 콘코디아호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충돌 경보를 꺼버렸습니다. 선박에는 집중을 흐트리는 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선장의 여자친구가 배 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문제가 있었죠. 타이타닉호와는 다르게 코스타 콘코디아호에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명보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많은 법 개정도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조치 실패로 인해 탈출이 30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조난당한 선박의 지시를 내렸을 때 코스타 콘코디아호는 이미 상당히 심각하게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많은 구명보트를 던질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33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64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안이 나빴던 만큼 콘코디아호의 충돌 지역은 승객과 승무원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육지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선장이 SOS를 요청했을 때 구조대가 상당히 빨리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구명조끼 덕분에 많은 승객들이 육지를 향해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북대서양의 빙산과 부딪혔다면 아무도 먼 거리를 헤엄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았을 때 사고 지점은 건조한 육지에서 약 644km 떨어진 곳이었고 수온은 약 섭씨 영하 2도로 매섭게 차가웠죠. 좋은 소식은 현대의 세상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만약 오늘날 빙산과 부딪혔다면 해안 수비대는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작은 함대와 헬리콥터를 출동시켰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할 내의 모든 배들은 구조 요청 신호를 받은 순간 즉시 줄지어서 협조를 했을 겁니다. 지휘관의 실력 있는 체계적인 대피 감독으로 이 현대판 타이타닉호는 전혀 재앙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코스타 콩코디아호는 안전 예방 조치가 무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